썼어요, 제목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근데 뭐 이미 맡았으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서 맡게 됐는데, 저로서는 뭐 좋은 공부 기회였습니다. 저 역시 어쨌든 2001년 이후부터 일정하게 참여를 해왔고, 그랬을 때 제 이 두꺼운 자료들은 어디 오픈된 자료가 아니라 제 컴퓨터 파일에 찾아온 자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제 어떤 과거 히스토리를 사실 인터넷 쪽은 좀 가끔은 좀 돌아보기 싫은 어떤 숙제이기도 했는데 다시 떠들어보고 한번 내가 뭘 했었지, 그리고 그때 주소위원회는 뭘 했었지, 어떤 의미가 있었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이렇게 편하게 나눠보는 시간이면 좋겠고요. 그 애초에 의도와 달리 제가 이동만 교수님의 그런 저 발표를 번역할 계획은 없습니다. 오늘은 국내를 어차피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1회때의 논의는 단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용을 하겠고요. 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망중립선 포럼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제가 그걸 2번을 봤어요. 왜냐면은 한 번을 보고는 졸았어요. 그래서 30분도 안 넘긴 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다시 봤는데 다시 보니까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좀 반복 학습을 해야 돼서 아마 녹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동관 교수님의 그 정리가 조금은 좀 낯선 용어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으나 뭘 말하고 계시고자 한지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고 기존의 인터넷 그 역사에 대해서 뭐 진짜 초창기 멤버니까요. 뭐 많은 정리가 될 거니까요. 혹시 이렇게 저번 토론에 참석했는데 너무 어려웠다 하신 분은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한 2번 이상은. 자,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를 다룬다면 인터넷 거버넌스란 용어 정의를 해야 되는데 뭐 지난 1회 때도 정의에 대해서 사랑설레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봐봤습니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별하지 않으면 헷갈리겠다. 왜? 이 인터넷 주소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인터넷의 전반에서 뭐 프라이버시라든가 아니면 뭐 시큐리티라든가 다양한 주제를 얘기하다가 이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갑자기 ICANN이 나오다가 ITU가 나오다가 어떨 때는 민간이 나오다가 어떨 때는 국가 간 협의체가 나오다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채 섞여 있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헷갈려 하시거나 인터넷 거버넌스 하면 뭘 얘기하지 할 때 어떤 사람은 주소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 운영 전반이나 국가 협정을 얘기해 버리니까 이렇게 뒤섞이는 상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정의는 무슨 뭐 위키피디아 정의를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논의를 할 때의 그 논의의 편의상 좁은 의미로 볼 때와 넓은 의미로 볼 때로 구별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그리고 오늘 논의는 좁은 의미에 아무래도 초점을 맞추겠다. 왜냐면은 제가 다뤄온 게 주로 인터넷 주소 쪽을 많이 다뤄왔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함이고요. 저는 좁은 의미를 IP 주소하고 도메인 이름에 관한 운영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을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이제 IP 주소하고 인터넷 도메인 이름.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잘 아실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번역을 원래 임무로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자면은 IP 주소는 그 숫자들 4개의 단위의 숫자들이 점으로 이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IP 주소입니다. 그게 뭐냐? 컴퓨터의 주소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면은 뭐 인터넷망이라는 게 어차피 네트워크이니까 그 네트워크에서 특정한 컴퓨터에 연결을 해야 되는, 연결을 위해서는 그 컴퓨터가 주소가 특정이 돼야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우편물에 주소가 있어야지만은 그 집으로 배달이 될 수 있듯이. 그래서 공학적으로, 그야말로 엔지니어즈 관점에서 그 IP 버전 4인가요, 그게? 그 IP 버전 4에 의해서 4개의 세 자릿수 단위의 어떤 컴퓨터 주소, 이 컴퓨터에 대해 지칭하는 주소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 외우고 다녀요? 333.123. 몇 점 몇을 언제 다 외워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편리하게 한 게 그냥 도메인 이름입니다. 원래는 숫자 4자릿수의 IP 주소가 원래의 그 엔지니어링적인 접근인데 우리 사람이 편리하고 기억하기 쉽고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뭐 www. 해가지고 뭐 다음.net 하면은 다음으로 다음 분 계시죠 여기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도메인 이름이라는 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서 하나 한정이 있어요. 주소가 이름으로 바뀌면서부터 이제 하나의 한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컴퓨터를 지칭하는 단순한 기계적인 어떤 지칭이었는데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순간 거기 의미부여가 되고
상표와의 분쟁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그게 마치 회사 이름은 아닌데 원래는 회사 이름과의 연관이 되기도 하고 개인 이름은 아닌데 개인 이름이 아니라 컴퓨터의 주소에 불과했는데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면서 문화적인 어떤 특색을 부여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생기는 것 같고요. 이 주소를 이제 가지고 다루는 것이 뭐 아이캔이나 INA나 루트 서버인데 넓은 의미로 비교해 보자면은 조금 더 넓게 인터넷에 관한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주소에 국한되지 않은 뭐 주소를 포함할 수도 있고 배제할 수도 있을 텐데 그쪽을 다루고 이제 그 기구도 좀 넓어지겠죠.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WSIS라든가 IGF라든가 뭐 생략 그 1회 때 이동환 교수님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왜 주소가 문제되는가? 저는 오늘 자리의 초점을 말을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했지만 좁은 의미를 위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 부분이 좀 해명이 돼야지 이 둘의 관계가 뒤섞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IP 주소나 도메인 이름은 어떤 특정한 컴퓨터를 지칭하는 건데 그 컴퓨터를 지칭하기 위해서는 1대1로 특정이 돼야 됩니다. 즉, 어떤 도메인을 쳤을 때, 이거 뭐 전웅기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정확히 설명하셨는데 어떤 컴퓨터를 썼을 때 그게 유니크하게 하나로만 지칭이 돼야지 두 개로 연결돼 버리면 이거는 도메인으로서 역할을 못 하지요. 그러면은 하나로만 연결돼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건데 사실은 좀 넓혀볼까요? 세계적으로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특정이 돼야 된다.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게 어떤 네트워크에, 예컨대 어느 회사의 인트라넷 내부에서 하나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거라면, 그 사람 이름을 보고 클릭하면 인트라넷에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듣보잡으로 가보지도 못한 어떤 컴퓨터를 도메인 이름 하나로 쳐가지고, 뭐 그게 말레이시아가 됐든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이 됐든, 거기서 운영하는 서버에까지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 세계적인 통일성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자, 방법은 그냥 그동안의 역사를 무시한 채 우리 그냥 아이디어로 생각하면 유엔이 협약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의 역사는 유엔의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뭐 그게 옳든 그르든 또는 찬성하든 반대하든 좋든 싫든 실제 벌어진 역사들은 그냥 DNS, 도메인 네임 서버의 약자입니다. 저는 다 설명할게요. 약칭은. DNS, 즉 도메인 네임 서버를 관리하는 그 서버 관리자들이 자발적으로 루트에 연결해가지고 좋아, 니를 루트로 인정해서 1대1 대용의 전 세계적인 유니크성을 내가 동의해줄게. 이 동의체의 연합입니다. 벌써 불안해지죠. 무슨 얘기냐면은 유엔을 통해서 국제협정으로 자, 전 세계적인 규칙은 이렇게 정하고 따라서 어느 나라든 다 조약을 해가지고 사인해서 인터넷이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하게 그동안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거니까 역사적으로 형성된 걸 존중해야지 하는 견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견해에서는 그건 시작이었지. 지금은 이제 달라졌잖아. 전 세계가 다 쓰고 있는데 그건 과거에 뭐 알파넷 시절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조그만 구역에서 할 때의 얘기지. 지금까지 그러면 돼? 이런 견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많은 논란도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내를 다루지만은 결국은 국제적인 어떤 논의를 우리가 이해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방금 말한 인터넷 주소의 특징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이슈도 많은데 왜 하필 인터넷 주소인가? 그래 지난번 오픈 세미나를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이 재미없는 이 이슈를 왜 다루는가 이런 얘기도 막 나오던데요.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의미는 있습니다. 적어도. 왜 의미가 있다고 보냐면 이건 제 견해인데 예컨대 접속 차단. 저도 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중국에서 구글에 어떤 구글 접속 차단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었나요?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식의 접속 차단이 도메인 주소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왜? 어차피 인터넷이란 게 우리는 지금 인터넷의 말단의 컨텐츠만을 보고 인터넷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각 컴퓨터 간의 연결을 의미하고 있고 그 연결의 키가 도메인 이름이고 IP 주소이기 때문에 도메인 이름이나 IP 주소를 끊는 게 바로 접속이 차단되는 겁니다. 그럼 컨텐츠를 차단하는 레벨과는 차원이 다른 레벨인 거죠. 따라서
일종의 관문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터넷 주소가 단지 테크니컬하게만이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의미의 중요성을 갖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보안이나 해킹 문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시큐리티에서나 아니면은 이게 이제 국제적인 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게 중국 서버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 말도 할 수밖에 없는데 포르노 같은 게 국내에서 불법인데 외국에다가 두고 아니면 경마 사이트라든가 제가 한때 이제 인터넷 관련한 그 건물자문 활동할 때 제일 제가 자문을 많이 한 게 그 도박 사이트를 해외 서버에서 해외에다 두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은지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인터넷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국제적인 연결망의 특징상 한 나라의 법을 회피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때의 IP 차단이 제일 간편하죠. 말하자면 좋아 그 서버 끊어버려. 왜?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국내법 위반이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시행하지?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수 있어 없어?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결국 이 논란에서 국내적으로야 이게 예컨대 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야 하고 딱 단정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규율하려면 아주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말이. 그럼 무슨 수단으로? 가장 간편한 수단. 해외에서 오는 IP 자르면 된단 말이에요. 자를 권리가 있어 없어 논란이 나오겠죠, 이제 다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일종의 도메인 이름이나 IP 어드레스를 어떤 매개로 해가지고 어떤 인터넷상의 어떤 규율 문제로 부각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그러면은 아까 그 잠깐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 현황을 한번 잠깐 요약만 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1회 때 그 정 교수님 거하고 그 다음에 이동만 교수님 거 그냥 따왔습니다. 허락을 강제로 받고. 그 아이캔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결정하느냐, 도메인 이름에 관해서 몇 가지 쭉 나열을 했는데요. 루트 서버를 운영한다. INANA를 통해서 루트 서버를 운영한다. 루트 서버가 뭔데? 지난번에 잘 요약을 하셨지만 다시 번역을 하자면은 이 도메인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1:1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도메인 주소를 쳤을 때 그 도메인 주소가 도메인 이름이 어떤 IP 어드레스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어떤 대응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올라가고 지금 우리가 접속하면 당연히 한국 내의 인터넷망에서 시작을 하겠지요. 근데 올라갔을 때의 최상 단위에서의 그런 리스트가 됩니다. 아주 짧은 항목이라겠는데 그 리스트의 루트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곳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제 기술적인 관리는 IANA에서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일. 그 다음에 작년에 이렇게 붐이 일었었죠. 신규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해서. 최상위 도메인이라는 것은 제일 끝단을 의미하거든요. 컴넷 ORG, .kr 이런 이제 그 최상위 도메인은 제일 끝단을 의미하는데 그 끝단을 풀어버렸죠, 작년에. 그래서 2,000개 정도가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거를 푸냐 마느냐 정책 결정인 거지요. 그 다음에 풀었을 때 그러면 어떤 절차로 등록을 받고 누가 등록기관으로 운영을 할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 최상위 도메인 컴넷 ORG 역시도 누군가 GTLD라고 불려지는 게 일반 최상위 도메인에 대해서 누군가 사업자가 지정이 돼야 되겠죠. 그걸 계약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는 역할. 그리고 UDRP라고 불려지는 도메인 분쟁 조정 정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세계적인 와이프라든가 몇 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분쟁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국가 최상위 도메인은 .kr 같은 또는 각 나라들 CCTL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정책. 마지막으로 후리 정책. 이런 것들을 아이캔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이게 3개월에 한 단위로 한 번씩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이 저번 때도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굳이 다시 재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말하면서 서로가 다 자기식으로 이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리바이벌을 합니다. 리마인드를 시키고자 합니다. 아이캔에 그러면 그런 중요한 인터넷 주소에서는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저는 딱 한 번밖에 참석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게 멀티 스테이크 홀더냐 설명하자면은 자 이쪽 그 왼쪽 단에 있는 ASO나 GNSO나 CCNSO는
ASO는 지역별로 IP 어드레스를, IP 주소를 할당하는 곳이고, GNSO는 GTLD라고 말하는 최상위 도메인을 관리하는 곳이고, CCTLD를 관리하는 곳이 CNSO입니다. 이 안에 구성을 보면은 멀티하게 구성되어 있다. 뭐, 좀 넓게 말해볼까요? 이 멀티라는 의미에서 GNSO의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서는 GTLD의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운영기관이 있겠죠. GTLD의 그 닷컴을 운영하는 기관, 지금 메리사인인가요? 그런 운영기관하고 등록 대행기관이 있겠죠. 우리 한국에도 그런 닷컴 대행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행기관하고, 그 다음에 그 ISP들,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아까 다음을 예로 들었듯이, 그 다음에 다른 난 커머셜, 그러니까 원래는 난 커머셜이 이제 안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난 커머셜도 저기 GNSO에, 즉 GNSO가 닷컴을 운영하는, 말하자면 위원회인데, 닷컴을 운영하는 곳에 난 커머셜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해 볼 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사이트를 말고 보면은 에트라지라고 해서 인터넷 유저스. 그러니까 에트라지는 그겁니다. 그때도 우리 이용자 개념 얘기가 나왔는데, 포괄되지 않은, 즉 예컨대 여기서 난 커머셜에 갈 수도 있고 에트라지로 갈 수도 있겠죠. 어떤 포괄되지 않은 인터넷 이용자가. 그런데 단체로 조직되어서 가지 않을 때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검정 쪽은 뭐 주로 테크니컬한 쪽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위쪽에 객이라고 해서 정부 자문위원회가 이제 상당히 뭐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지난번에. 가운데를 보면 노미네이팅 커미티가 있습니다. 투표에 의해서 뽑겠다. 자, 제가 생각할 때 아이캔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비판할 수도 있고 내지는 뭐 찬성할 수도 있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적어도 멀티 스테이크 홀더 모델이라는 것은 다중이 참여하는 모델이고, 다중이 참여한다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GNSO를 아까 예로 들었는데요. GNSO가 정말 민주적이냐 아니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참여 구성자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그 다음에 에트라지라는 이용자 그룹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객이라는 정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나머지 테크니컬 그룹하고 가장 중요하게 기분이 좋든 나쁘든 투표에서 뽑고 있다는 거. 자, 이 구조가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이고, 실제 이 운영을 아이캔이 하면서 제대로 민주적으로 하고 있어. 투표에서 뽑는데 맨날 미국인만 왜 이렇게 다수야?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레벨이.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사실은 어쨌든 미국이 시작을 해가지고 인터넷이 이렇게 되다 보니, 그리고 영어로 회의가 되다 보니, 근데 제가 그 카르타나에 회의 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마지막이었나요? 포르투갈어로 자기 자국어로 얘기하고 통역해서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물론 영어 실력이 되니까 둘 다 알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씩 변해가고는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뭐 영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뭐 유럽, 남미 쪽 같은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은 분명히 저도 엿볼 수 있는데, 원래의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구성할 때 어떤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졌는지 뭐 그 부분 자체는 팩트로 저는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제 운영의 현실과는 별개로. 자,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써서 드린 거죠. 너무 서문을 길게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부분도 역시 지난 1회 때 어떤 정리물론은 표현이 됐는데 굉장히 좀 짧게 설명이 됐었는데, 오늘 저는 뭐 히스토리를 정리하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제가 겪었던 사례를 포함해서 보여드리면서 의논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2004년 주소자원법 이전과 이후로 나눠봤습니다. 너무 선명한가요? 근데 이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2004년 이전에는 민간 운영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주소자원법이 생기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뭐 토론자로 나오실 예정이라서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사무관님께서 인터넷 주소자원법이 무슨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왜 문제인지를 나는 모르겠다,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그 조항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요. 궁극적으로 말해보자면은 민간에서 정부로 바꾼 겁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핵심은 주소자원법에 어떤 조항이 하나가 부족하냐, 어떤 조항이 좀 법 체계성이 뭐 이렇게 떨어져 있냐, 이건 법제처에 관심일 거고요. 저희 민간 영역에서나 또는 이런 토론 자리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점이, 자, 민간 영역에서
정부 영역으로 바꾼 어떤 이포크가 됐다는 거, 그 점을 포인트로 먼저 강조하고 싶고요. 그 이전에 뭐 86년에 카이스트에서 뭐 전 박사님 그 실험실에서 시작했다는 얘기들은 뭐 지난번에 설명이 됐고요. 전산으로 넘어갔다가 99년 KR릭이 생긴 게 어쨌든 저희로서는 아마 재단법인 KR릭인데요.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나름대로 예컨대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꿈꾸면서 운영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NNC라고 해서 인터넷 주소는 넘버 앤 네임입니다. 그러니까 넘버는 IP 주소를 말하고 네임은 도메인 이름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IP를 거꾸로 보면 이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가 되는데 주소위원회가 정책을 책임지고 그 운영을 KR릭에서 재단법인에서 하는 형태로 99년부터가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그러다 2004년이 돼가지고는 주소자원법이 만들어졌고 주소자원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제 그 당시 정보통신부가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정보통신부가 말하자면 인터넷 주소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 운영은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이 나이다라는 데를 설립해가지고 즉 기존의 KR릭의 저기를 인계받아서 승계받아가지고 뭐 누구는 몰수라고도 표현하던데 어쨌든 그걸 승계받아가지고 나이다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키사로 바꿨죠. 근데 한국어로는 같은데 의미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사는 이제는 시큐리티라든가 다른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만이 아닌 인터넷에 관한 이제 다른 그 업무들을 다 포괄해서 하는 걸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운영을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제가 저도 한 섹터에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참여하는 데는 여기 거버넌스 협의회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자료는 사전에 못 받아가지고 그냥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하고 마침 뭐 토론자로서 방통위에서나 그 기사에서 나오시니까 제가 잘못 아는 게 있다면은 그럼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통위가 정책결정기관입니다. 구정보통신부. 따라서 이 방통위는 주소자원법에 따라서 인터넷에 관한 모든 것, 뭐 좀 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국제 그 신규 GTLD 국제 인터넷 그 닷컴 같은 닷컴을 만약에 한국에 쓰잖아요. 그러면 한국 정책이 말하자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닷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면은 사실은 아이캔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쪽 닷컴에 운영하고 있는 레지스트리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이용자가 그걸 이용하는 상황 순간부터는 법 해석상으로는 우리나라 관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애매성은 뭐 아시는 분 아실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한국의 국가 최상위 도메인 현재는 .kr하고 .한국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최상위 도메인의 운용 정책과 그리고 국내에서 쓰는 IP 주소, 아까 숫자 주소, 그 다음에 뭐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되는 다른 것까지도 인터넷 주소는 다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법상 기구로 주소정책심의위원회라고 법상 기구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 번이나 열려요 하고 그랬더니 1년에 한 분기별로 해서 4번 열리는데 그때 시의상에 따라 또 필요한 거는 저는 사실 한 번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년 정책 보고 받아가지고 이게 심의가 될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더 많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누가 아까 물으시던데 그게 공개되는 자리예요? 하고 묻던데 저는 클로스드 미팅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방통위의 어떤 정책을 실제 말하자면 방통위에서는 우리도 뭐 검찰 경찰 관계도 비슷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법조다 보니까 검찰은 정책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없잖아요. 경찰한테 수사를 시켜야 돼요. 옛날 지금은 좀 제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금감위하고 금감원 관계도 뭐 그런 구조가 있지요. 금감위원회는 위원회로서 의사결정만 하고 지금은 제도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금감원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받거나 집행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건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진흥원에서 그러면은 도메인 인터넷 주소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인터넷 주소정책 포럼이라는 데서 그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왜 한 적이 있냐? 제가 앞에서 거꾸로 가는 건 안 나와 있네요. 예, 앞에서 2004년에 주소법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자문을 공백기예요. 뭐 지난번 암흑기라고도 이동환 교수님 설명하셨는데 공백이 있었고 그걸 참 어렵사리 민간에서도 어떤 의견을 개진할 통로를 만들자 하는 제안을 해서 2009년에 주소정책 포럼이 만들어졌고
그 주정책 포럼에서 한 3년 정도 어떤 자문을 했습니다. 실제 사례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이제 작년에 활동을 마치고 최근에 이제 그 개편된 조직이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라는 형태로 그 따옴표를 쓴 이유는 아이즈 오브 코리아로 공식 명칭이 아니라 그런 걸 지향하겠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 주소 인프라 분과라는 게 있는데 그 주소 인프라 분과 멤버들이 사실은 포럼 멤버들이 다 그대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현재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구조도만 봐가지고는 뭐라고 있는데 니들이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두 가지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2004년은 그 인터넷 주소 자원법이 도입된 시기입니다. 그 당시 논의로 돌아가 보면은 실제 2단계 영문 도메인 개방 논의는 뭐 2002년부터인가 꽤 일찍부터 논의가 됐었어요. 저는 그 당시 인터넷 주소위원회 위원이었고요. 이게 어떤 이슈냐, 2단계 영문 도메인이라는 게 현재 말고 2004년 이전 모양에서는 co.kr, 뭐 or.kr 이렇게 kr 앞에 반드시 어떤 뭐가 붙어 있어야만 됐어요. 제한된 그걸 공공 도메인 정책이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각국마다 달라요. 이거는 2단계를 오픈한 거하고 이렇게 3단계만 오픈한 채 2단계는 클로스한 거하고 각국마다 달랐는데 자, 이 2단계를 오픈하자 하는 정책 제안이 논의가 됐었어요. 2단계를 오픈하면 어떻게 되는데 뭐 저희 사무실 이름이 한결인데 한결.kr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현재 저희는 hk.co.kr이 저희 도메인인데 3단계만 쓰고 있는 건데 그 2단계까지를 이제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건데 논란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 도메인을 쓸 수 있어서 좋다. 이용자 편익을 증대한다는 게 한 주장이었고 그 개방에 찬성하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야 헷갈린다. 한결.kr도 있고 한결.co.kr도 있으면 기존 co.kr 사람들이 co.kr이 이미 다 그 널리 퍼진 상황에서 헷갈린다. 그거 어떡할 건데. 그 다음에 또 비용 또 내라고 수수료 또 내라고 이거는 이중부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돼가지고 여러 논란 끝에 이제 그 주소위원회 분과에서는 IP 분과하고 도메인 이름 분과하고 RFC 분과 세 분과가 있었는데 도메인 이름 분과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2차례까지 걸쳐가지고는 그 기존 안 유지 쪽으로 즉 공공 도메인 정책 쪽으로 2단계를 개방했다가 이게 향후에 우리가 정책 어떤 그 수단이 너무 약해진다는 어떤 제안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개방 반대 쪽을 확정하고 그거를 NNC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인터넷 네임콤에서 다루고 그것에 이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NNC에서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제가 기억하고 있고 자료를 갖고 있는 때인데 그 인터넷 주소자원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뭐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히스토리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됐는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개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여러 의사결정을 이렇게 수렴을 해가지고 개방되었는지 최소한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 최근 얘기를 좀 해볼게요. 2004년은 너무 이제 오래전 얘기니까 한국이라고 해서 뭐 얼마 전에 그 뉴스 기자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국 공청회에 저 발표하셨었죠. 예 맞습니다. 했더니 근데 왜 그거 등록자 수가 이렇게 적어요? 정책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다국어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도메인 이름은 다 영어였는데 왜 영어만 있어야 돼? 우리도 한국어로도 할 수 있고 뭐 중국어로도 할 수 있고 인도말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나라 말로 자국어로 최상위 도메인을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기존에 한글을 2단계에는 썼었어요. 한글.kr 형태로. 그거 말고 최상위 형태 도메인에서 한글을 쓰자는 다국어를 쓰자는 정책이 아이캔에서 논의가 되면서 한국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은 2010년이니까 2010년 인터넷 주소진흥원과 주소정책 포럼이 그때 있는 시기였고 그래서 처음에 정책 제안을 할 때는 국유 워킹그룹을 운영했어요. 등록 정책에 대해서 하고 등록 유보에 대해서 하고 등록 정책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요. 자 기존에 .kr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을 만들어버리면은 이게 또 헷갈린다 사람들.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로 볼 거냐 똑같은 걸로 봐서 그냥 기존 kr한테 다 .한국을 줘버릴 거냐
이건 별개로 볼 거냐. 그래서 새로 등록하는 사람이 등록할 수 있게 할 거냐. 이게 논란이 됐거든요. 좀 제가 생각해봐도 좀 이거는 뭐가 답이다라기보다는 여러 의견 수렴이 필요한 그런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제일 어려웠는데 거의 한 1년도 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시 워킹그룹 부장이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는데 한 1년 이상을 계속 토론해가지고 좋다 이건 독립공간이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 과정에서 공청회까지 뭐 2차례인가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었고요. 유보는 뭐냐면은 우리가 도메인 등록을 받을 때 다 오픈된 게 아닙니다. 일부는 유보해가지고 어떤 이유에서든 예컨대 뭐 행정구화명을 일반 개인이 해가지고는 헷갈리니까 그걸 유보한다거나 아니면 욕설 같은 거 비하어 이런 걸 유보한다거나 아니면 외교 관계상 외국 나라 이름을 유보한다거나 그런 정책이 유보인데 유보 당시에 유보 워킹그룹을 저는 참여를 안 해서 이제 전해듣기만 했는데 그 포럼에서 논의가 뭐였냐면은 그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비윤리적 단어라는 게 뭐냐면은 뭐 그 당시 작년 재작년에서 그 자살 사이트라든가 자살 방조 사이트라든가 뭐 폭탄 제조를 막 사제 폭탄 제조를 알리는 사이트라든가 조건 만남이라든가 이런 게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 단어도 배제하자. 무슨 말이냐면은 도메인에서 뭐 조건 만남 점 한국 좀 이상하죠 좀. 근데 어쨌든 그런 단어들을 써가지고 아니면은 뭐 좀 더 조건 만남보다 다른 단어가 있나요? 제가 47개 목록은 현재 저 안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단어를 쓰게 하는 걸 금지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워킹그룹에서는 부결됐어요. 거기까지는 굳이 제한을 두지 말자. 그런 상태에서 이후에 공청회에서 다른 정책, 예컨대 독립된 주소인가라든가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슈들은 대부분 이제 그 말하자면 수용이 되었는데 2차 공청회였나 공청회 자리에서 방통위에서 비윤리적 단어를 쓰겠다, 금지를 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워킹그룹 자체는 거의 한 1년 이상을 논의해가지고 어떤 의견 수렴을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뭐 그때 방통위가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 아니면은 그 최소한 이제 보고받고 알고 있는 관계였는데 상당히 막바지에 이거를 그 제안을 해가지고 정책으로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포럼 입장에서는 뭐 그에 대해서 이걸로 그러니까 뭐 조건 만남을 찬성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게 과연 컨텐츠 규제 문제인데 그걸 도메인 차원에서 규제하는 게 실효성은 있겠고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의견을 제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은 뭐 제가 지금 뭐 무슨 방통위에 구원안이 있어서 그걸 뭐 밝히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도대체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이라든가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게 저로서는 숙제이기도 하고 또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는 오늘 자리의 핵심이거든요. 그 주제를 의논하기 위한 과거의 일을 짚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04년 주소자원법이 가장 이포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정부 주도형으로 이렇게 진행해왔던 몇 년의 역사를 평가할 때 제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첫째, 장점과 단점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주소자원법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토론을 할 때도 이제 저도 참여하곤 했는데 그 당시 주소자원법이 가장 뭐랄까 중요하게 그 근원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인터넷은 공공자원이다. 마치 전화 서비스가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정부의 어떤 주도가 필요하고 관여가 필요하지. 물론 이제 그걸 한국 도시에 민영화된 것은 운영기관의 민영화는 별개로 통신 정책 자체가 중요하듯이 인터넷이라는 것도 이제는 공공화되어 있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인터넷을 다 쓰고 있고 그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국민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관리해야지 이제 민간단체 어떤 말하자면 그 어떤 뭐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지도 않고 참고로 NNC는 당시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NNC 2001년에 뽑힐 때요 선거인 단수를 다시 보니까 150명이고요. 그 중에 50명이 투표해가지고 23표로 됐더라고요. 수준을 알겠죠. 그 당시 인터넷 그룹이. 2001년이면 나름대로 꽤 인터넷이 막 붐이라 붐업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때 말했던 오양 비디오가 99년인가 8년 정도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관심도나 어떤 그 시민적 기반은 매우 약했던 시기로 보여져요. 그 한계를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인터넷 주소자원법에서는 자 이제는 그런 공공성이 고려됐을 때는 공공정책의 어떤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서 정책 형성 과정에서도 기존에 아무리 NNC나 인터넷 KR육에서 오픈해서 진행을 했다지만 역시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기 때문에 제한된 오픈이었다가 현실적인 결과였고요. 현실적인 과정이었고요. 그럴 때 이걸 어쨌든 대표성 있게 정책을 형성하고 의견 수렴하는 주체가 생긴 거죠, 이제. 그리고 국가 간 국제활동, 그게 ITO가 됐든 유엔이 됐든 어떤 국가 간 활동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왜? 나는 법상 대표자니까 훨씬 더 이제 파워풀하게 된 거지요. 그런 면의 장점을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평가라고 전제했습니다.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말하자면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나름대로는 해오신 역사가 있는데, 아까 말한 포럼을 통해서라든가 기타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주성색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라든가 상대적으로 엄청 미약해졌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말하고 정부가 의사정책을 혼자 결정해서 혼자 한다는 얘기는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법에서 혼자 결정하라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실제 과정에서는 많이 미약해진 게 또 현실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영문 도메인 과정은 제가 볼 때는 의사결정을 참여를 잘 안 하게 한 과정이었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결정 과정은 좀 다른 얘기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정책 논의 과정과 최종 의사결정이 갈라지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어떤 정부가 주도해서 논의를 형성할 때는 적어도 최종 의사결정 이거는 누구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법하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럴 때 얼마만큼 설득을 해서 만약에 의견이 다를 때는 설득을 해가지고 그거를 말하자면 정부 쪽이 옳다는 것을, 정부 쪽의 제안이 옳다는 것을 설득을 해야지. 아닌 말로 국회에서 법 통과될 때도 국회의원 눈치도 보고 로비도 보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하신다면은 설득이 안 되면 내가 결정하면 되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분야의 국제 인터넷 활동이 많이 약화됐어요. 저 아이캔을 한 번밖에 못 따라가 봐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개개서의 활동 말고의 다른 분야에서 박민정 선생님이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민간 분야에서 이렇게 제대로 우리 이영만 교수님도 계시고 몇 분은 계시는데 활성화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민간 활동은 이제 아이키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제 활동에서의 약화로 연결되지 않을까. 물론 반론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주소법이 생겼다고 해서 또는 정부가 권한을 가진다고 해서 민간이 니들 잘못이 있지 왜 또 정부 탓이야? 그 얘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뒤에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제 말씀이 불편하실 수 있으면 토론 때 많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히려 토론을 좀 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바람직한 인터넷 거버넌스를 그러면 한국에서 어떻게 형성할래? 먼저 하나 컨센서스라는 게 제가 영어를 안 쓰겠다고 약속해놓고 유일하게 쓸 수밖에 없는 단어더라고요. 괄호를 의사합치하겠는데 의사합치하고 컨센서스가 꼭 일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감대라 할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은 어떤 합의 정신의 합의라 할까? 컨센서스가 좀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과연 우리나라의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정책은 어떻게 결정하지에 대해서 일견에 주소사원법이 있는데 법대로 해요. 저는 법대로 하면은 사실은 물론 주소사원법에서 민간 참여의 활성화 이런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국제활동에서의 민간 참여 지원 딱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터넷 정책 심의위원회 딱 두 조항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주소사원법에서의 민간 섹터입니다. 그보다는 좀 더 넓게 민간에서의 의사 형성 과정이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다른 활동들을 지원해 줄까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부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회 때 토론을 다시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효율성.
효율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민의 대표인데, 저 그 말 한번 의문을 표해볼까요? 뭐 정치적으로 민감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시민의 대표라는 의미는요, 잘 생각해보면 투표에 의해서 뽑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 작년 선거가 48대 뭐 51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그런 투표 결과를 무슨 부인하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민주적 의사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투표라는 건 참 얄짤없는 곳이에요. 다수결이라는 걸 잘 생각해보면은 그 안에 얼마든지 소수 의견이 묻혀질 수 있는 게 다수결의 어떤 함정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너는 다수결을 부정해야 한다면, 저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수결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말하자면 스탁 상태,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불가피한 결정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최소한 소수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첫째 필요한 거고, 다수결로 결정이 되었어도 이게 틀릴 수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뭐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자기 집안에서도 뭐 집 계약하는 일에서나 어떤 결정에서도 실수한 일이 있잖아요. 가장 큰 실수는 저는 결혼을 실수하는 일이 가장 큰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떤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없고 상남자예요. 근데 어떤 의사결정에서도 말하자면은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완화하게 본다면은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수의 결정 이후에, 우리 초등학교 때 교육에서는요, 다수 결정을 따라가까지만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피드백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다는 게 뭐 요즘 유행하는 말에 통합의 정치니 뭐 상생의, 제가 이해하는 것은요, 뭐 어떤 구호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다수 소수 또는 민간 공공 이런 영역 간에 다수 이해 관계자들의 어떤 의사 간의 차이를 해결해 갈 것인가. 참 우리나라의 어떤 숙제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예컨대 해군기지 사태를 봐도 그렇고,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사회 현상에서 벌어져도 소고기 파동 옛날로 돌아가서 봐도 그렇고, 우리는 갈등 해결 구조가 굉장히 좀 척박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게 결정이 있으니까 따라 이쪽하고, 너는 잘못됐어, 나는 못 믿겠어, 극단적으로만 이게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엊그제 누가 그러던데 우리나라의 갈등으로 인한 그 어떤 발생 비용을 GDP 24%로 잡는 분 계시더라고요. 자, 제가 생각할 때 갑자기 얘기가 조금 번졌는데 다시 돌아오자면은, 어떻게 우리가 인터넷 거버넌스를 한국에서 형성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신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게 법대로라는 말 한마디로만은 어떤 끝나지 않은 그 안에 실제의 정책의 집행이나 의사결정이라든가 정책의 어떤 결정 과정에서나 아니면 이후에 또 피드백을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 굳이 차용하자면 국제 인터넷 활동을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그동안에 합의된 어떤 모델에서는 3가지 정도가 있었다가 지난 시간에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3가지는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 박재천 교수님께서 요약해 준 걸 인용했습니다만은, 오픈의 핵심은 정보 공개와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캔웨이 다 공개되고 있거든요. 물론 진입 장벽이 높아서 못 읽은 거는 자기 탓이고 현재의 문제고, 오픈돼 있고 누구든 참여해서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심지어는 그때 이동범 교수도 말씀해주면 저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총회에서 이 사회 10몇 명이 쫙 보여져 있는 데서 누구든지 5분 발언 3분이었나요? 스피치 할 수 있어요. 줄만 서 있으면은.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가능하고 모든 회의에 참관이 다, 물론 클로스드 회의 몇 개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회의가 다 오픈되어 있어서 참관이 가능한 그런 게 하나의 오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텀업 프로세스라고 말할 때는 탑다운하고 원래 이제 대비해서 말하는데, 밑에서부터 정책 의사 형성을 할 때 밑에서부터 의견 수렴을 쭉 해가는 과정을 잘 거치자. 바텀업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피곤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만약에 정책 결정자다. 여기 10인 10색인 말을 언제 다 듣고 있어요. 듣기도 피곤하고, 또 쟤들은 맨날 와서 맨날 나를 비판할 뿐이지 별로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 또는 너는 맨날 속수에 불과해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 99%의 대변자인데 너는 1%도 안 되는 대변자야. 이런 생각을 예컨대 하게 되면은 별로 바텀업이 그냥 쟤들이 무슨 대표도 아닌데 생각이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실제 정책 형성단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저를 뽑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제도화시켜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 누구 개인의 의사나 어떤 특색에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나아가서 각 분야의 참여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 나름의 제안을 해보고요. 자, 3분 남았다니까 마지막으로 쓴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이 NGO나 이용자 스스로도 좀 자기 반성이 나는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번 1차 회의를 쭉 보다 보니까 그동안 저는 뭐 NGO 활동을 이쪽 정보 쪽으로 많이 안 해왔습니다만은 그동안은 어떤 의미에서는 딱 그렇게 뭐랄까 손쉬운 이슈 위주로만 해왔지 않는 생각을 한번 문제 제기하고 싶어요. 손쉽다는 말이 물론 우리는 역량이 적기 때문에 제한된 역량으로 부족한 어떤 이슈에 대응하다 보면은 당연히 뭐 인터넷 실명제도 중요하고 셧다운제도 중요하고 다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거버넌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 있을 때는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라 해도 좀 어떤 좀 더 적극적인 관여 물론 또 일부 참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국내외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관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제안을 해보겠고요. 여기 이제 방통위 관계자나 기사 관계자가 계시기 때문에도 더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건 제 순전한 개인적인 제언입니다. 첫째, 주소자원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저는 뭐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되 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적어도 호주의 통신법은 국가가 주소관리자를 공인하고 지정할 권리는 있되 지시를 할 때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는 서면으로 할 것. 중요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이게 지시의 근거가 남아야지 이후에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둘째, 공공적인 중요성이 있을 것. 셋째, 사전에 소비자위원회의 협의를 할 것. 이런 나름의 어떤 룰을 가지고 정부가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어떤 제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정책 형성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참여를, 그러니까 지금도 민간 참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거버넌스 협의회도 그런 어떤 민간의 영역이고요. 다는 아니라고 봐요. 민간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그 부분을 얼마든지 확대하려는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역시 민감한 이슈일지 모르겠는데 기사에 좀 일정한 자율권을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사실은 수족처럼 돼버리는 관계가 자율권이 없게 되고 실제로 많은 어떤 말하자면 아이디어라든가 정보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한된 범위에 그 시각으로만 이게 정책이 만들어지는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율권, 아까 일본 제안으로 맥락은 다 했습니다만은 법 개정은 국회까지 가야 되니 그 전 단계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사가 이게 좋아할 말이 있다면 바로 뒤에 또 나쁜 말도 있습니다. 경쟁 체제도 고려해야 된다. 왜 기사가 단독하게 유일하게 레지스트리를 다 경험하고 있으니까 지금 신규 리티얼이 2,000개가 이렇게 시청된 마당에 우리나라는 기사 말고는 경험이 없어요. 레지스트리 경험이. 정말 저는 국제 경쟁력이 약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 고민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민간 국제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과거 NAC에 대해서는 1% 룰이 있었다고 기억나요. 그러니까 예컨대 도메인 우리 수수료 받은 거 100억 단위잖아요. 거기서 1%는 의무적으로 말하자면 그 국제활동 지원에 쓰이고 그걸 좀 NAC에서 자율적으로 누구를 보내고 몇 명을 보내고 이걸 정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뭐 지금 과거가 오르니까 지금 따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아이캔 같이 어려운 데서 또는 다른 단체에서 지속적인 민간 전문가를 키워내려면은 지속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쫓기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제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를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민간 몇 년, 정부 몇 년 해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와서는 한번 되돌아보고 어떤 게 가장 기본 정신인지를 한번 살피는 어떤 그런 토론이 됐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